네, 다음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워런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신주인수권 워런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 워런트. 그렇죠? 네, 워런트로 표현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워런트는 고정된 가격으로, 이걸 우리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콜옵션이네요. 그렇죠? 결국 신주 인수권은 그냥 콜옵션입니다. 네. 신주 인수권은 근데 이제 콜옵션인데 신주를 이제 주는 거죠. 네. 신주 인수권은 기존 투자의 전환사채나 벤처채권, 네, 벤처부채, 네, 등등 아까 벤처댓에 부록으로 추가돼서 위험을 관리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으면 그렇죠.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말은 채권에 신주인수권을 붙이면 이자를 좀 덜 줘도 되고요. 그런 겁니다. 네. 투자 금액. 신주를 그래서 신주인수권에 포함된 내용은 당연히 투자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신주를 구매하는데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퍼센트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행사 가격은 신주를 이제 얼마어치를 살 수 있는데 뭐 1,000만 원어치 신주를 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주를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데 신주를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면 1,000만 원어치 할 수 있으면 10개를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100개면 네. 1,000만 원이니까 네. 100 곱하기 1,000이겠죠? 네. 그러면 10만. 네. 10만 개가 되겠네요. 신주를 얼마에 구매할 수 있을지 정한다. 주당 100원의 형태처럼 명목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에 시리즈 펀딩, 다음 라운드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들어오는 그 가격에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과 동일한 다음 라운드 들어온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동일한 조건에 받는다. 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신주인 수권의 유효기간 무한대는 아니고요. 회사의 부담이 그럼 너무 크겠죠. 5년 안에 행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경영상의 목표나 다음 시리즈 펀딩을 달성할 때까지 등으로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러면 신주인수권이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신주인수권이라는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스프링잉 워런트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신주인수권 투자 금액을 하나의 숫자로 대시는 대신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렇죠. 신주인수권 투자 금액을 달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영상의 목표를 달성하면 기업가가 신주를 10%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5%까지 구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이 가진 장점, 예를 들어서 지분 희석으로 기업가의 근로이익이나 유인 감소 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목표만 달성하면 주식을 뭐 10% 주겠다. 네. 아니면 5% 주겠다. 더 열심히 하겠죠. 5%대 10% 받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이 워런트가 채권에 붙어 있으면 본드에 붙어 있으면 본드 위드 워런트가 되는 거죠.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네, 본드 위드 워런트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의 한 종류다. 그래서 사채의 발행 조건으로서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특수한 사채 말합니다. 그래서 사채는 사채대로 존속하여 만기에 상환되므로 보통의 사채와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콜옵션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와 다르죠.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에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권자 사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사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업사이드 포텐셜을 같이 누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의 양도 차익을 얻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왜 이런 걸 해주느냐? 말씀드린 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붙여줬으니, 워런트를 붙여줬으니 그 대신 이자율은 10%가 아니라 1%만 주겠다. 이럴 수 있겠죠. 대신 회사는 이율을 낮춤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습니다. 비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같이 하나의 사채권에 표창된 것이고, 그래서 두 개가 붙어 다녀요. 분리형은 사채권자에는 사채권만 표창하고 신주인수권은 별도의 증권에 표창하여 양자를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 분리형은 사실 그냥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채권 주고 그다음에 콜옵션 두고. 네, 그래서 각각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두 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장사의 경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분리형, 비분리형 모두 발행 가능하다. 네, 보입니다. 그러면 상장사는 분리형, 비분리형 모두 발행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상장사는 분리형, 비분리형 뭐만 가능할까요? 상장사의 경우 비분리형만 발행 가능하자 하다. 네, 1, 3년 이후. 네, 그렇습니다. 상장사의 경우는 비분리형만 발행 가능합니다. 네. 예, 신주인수권부 사채니까 또 신라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리링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사례. 네, 신라젠 재미있는 사례? 어쨌든 신라젠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신라젠 대주주 편법 주식 확보 주도, BW 가장 납입. 네, BW를 이용해서 대주주가 편법으로 주식을 확보하도록 DB금융투자가 도와줬다. 네, 무슨 말인지 이제 BW가 뭔지 아셨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대주주 무자본으로 네, 신주인수권 1,000만 주를 편법 확보를 지원했다. DB금융투자가. BW 청약 대금을 그것도 가장 납입 의혹으로 1년지 사채권을 조기 상환. 대주주를 상장 후 1년 만에 2천억 원을 그렇죠. 주식을 확보해서 또 1년 만에 상장 후에 매각해서 2천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네. 동부증권이 있고, 네. BW 인수과정. 네. 동부증권에서 크레스트 파트너라는데 2014년 3월 4일에 350억을 빌려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크레스트 파트너로서 350억 원을 네, 350억 원을 다시 BW 인수자인 문은상, 곽경환, 이용환, 주경래 이 네 분한테 다시 돈을 빌려줬어요. 네, 동부증권에서 결국 동부증권에서 돈이 온 거죠. 동부증권에서 크레스트 파트너를 통해서 BW 인수자에들 돈을 하죠. 그럼 BW 인수자 이분들은 이 동부증권에서 흘러 들어온 350억을 가지고 BW를 산 거겠죠. 그래서 BW 인수대금 350억 원을 2014년 3월 4일에 하루 만에 이렇게 딱딱딱 처리했습니다. 네, 신라젠에서. 네. 네. 그 다음에 2014년 3월 6일 날 바로 350억이 들어왔으니까 신라젠은 350억이 들어왔으니까 신라젠은 이 350억을 바로 또 크레스트 파트너의 지원을 대여를 했죠. 네. 그러더니 이 350억 원을 크레스트 파트너는 바로 또 동부증권에 갚았어요. 어잉? 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부증권에서 350억이 와서 350이 크레스트 파트너에서 크레스트 파트너에서 신라젠 대주주한테 와서 신라젠 대주주는 350억을 가지고 신라젠 BW를 사고 신라젠은 35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다시 크레스트 파트너한테 빌려주고 네, 크레스트 파트너는 다시 이 동부증권을 빌려주는 상황을 했어요. 그 동부증권은 뭐 350 빌려주고 바로 350 갚은 거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래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2015년 정확히 1년 후에 1년에 이제 BW를 상환했죠. 350억 원을. 그래, 350억 원에 BW를 인수했으니까 이 BW를 상환했고, 네, 이제 크레스트 파트너에 다시 네, 350억 원을 크레스트 파트너하고 크레스트 파트너를 다시 350억 원을 상환을 신라젠에 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네, 여기서 355억 원이 빙빙 돌고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지 하나 차이점이 있죠. 이 과정에서 BW의 인수자들은 이분들은 돈을 빌려서 결국 돈을 빌려서 대주주들은 BW를 350억치를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350억이 BW를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워런트를 행사해서 주식을 네, 채권에 붙어 있는 주식을 그렇죠. 네, 행사해서 2천억 원의 차익을 거둔 거죠. 네. 네. 예, 원금 빌려주고 네. DB금융투자 정부증권이 신라젠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단기대출, 단기대출이죠. 하루 만에 3월 4일 날 빌려줘서 3월 6일 날 돈이 들어왔으니 그렇죠. 완전 단기 대출인 거죠. 예, 완전 단기 대출인 거죠. 네, 그렇죠. 이틀. 네. 거액의 단기 대출을 350을 해주면 이들이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DB금융투자가 신라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자기 자금 투입 없이 BW 신주인수권 사채로 대량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금지한 가장 납입을 하는 구조를 짜준 것이어서 논란이 된다. 그렇죠. 이에 국세청은 문은상 대표이사 등이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한 것은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렇죠? 그렇죠. 증여 의제에 해당하겠죠.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350원 빌려주고 350억 갚았지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워런트가 붙어 있었고 그 워런트는 별개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걸로 주식을 왕창 받은 거죠.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상 증여 의제에 해당하겠죠. 당연히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을 겁니다. 부과했죠. DB금융투자는 이 같은 대주주의 주식 확보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권유한 다음 뭐 간단한데 치밀하게 계획까지야. 그렇죠?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수수료를 챙겼다. 이자는 이틀간의 이자겠죠. 별로 안 들 거고요. 이자보다도 수수료가 컸겠죠. 네. 신라젠은 최근 항암 바이러스 면역 치료제 팩사백과 관련해 미국 FDA가 3상 임상 중단 공고를 함에 따라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대표회사는 이미 이게 2019년 9월 23일 기사입니다. 이미 그로부터 2년 전, 1년 전에 보유 주식을 대략 매각을 해서 또 숱한 네. 그렇죠. 네. 고점일 때 주가가 고점일 때 가장 납입을 통해서 BW를 통해서 대량의 주식을 인수해서 바로 고점에서 판 거죠. 네. 바로 아니고 이전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핵심 임원이 임상준단 공고 사실 발표 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필이면 왜 그때 했을까? 아니 뭐 복잡한 네. 온갖 네, 보기 싫은 것들이 다 모여 있죠, 사실은. 네. DB금융투자는 지난 2014년 신라젠의 대표이사 문흥상 등 특수 관계자에게 BW 청합자금 350억을 우회 대출하는 방법으로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을 편법으로 취득하도록 도왔다. 네, 그렇죠. 무자본으로 무자본으로 신라젠의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채권을 구입했으니까 신라젠의 채권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거기에 사실 붙어 있는 주식의 핵심이었던 거죠. 신주인수권이. 네. 그래서 그걸 취득하는 거죠. 이로 인해 BW 발행 작업의 가장 납입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단 한 푼도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젠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들은 단 한 푼도 자기들의 돈을 쓰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DB금융투자는 2013년 3월 4일 문은상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들이 들러리로 내세운 크레스트 파트너가 있죠.
네, 여기는 이 크레스트 파트너. 이 크레스트 파트너는 뭐 하는 회사일까? 네, 뭐 뻔하죠. 네, 설명 안 해드려도 알 것 같아요. 뻔한 회사인데 350억 원의 대출을 해줘. 이 자금이 대표이사 등의 BW 청약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때로 신라제는 BW 발행 대금 전액을 크레스 파트너에게 다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DB금융투자의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면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 네. 으로 BW를 발행했다. 네. 신라제는 2014년 3월 BW 발행 거래 후 1년 뒤 2015년이네요. 문흥산 대표 등에 대해 350원의 BW 원금을 상환하고 그렇죠. 350 빌려주다가 350 다시 받은 거죠. 350억을 회사에 빌려줬다가 350 회사에 받은 겁니다. 채권 투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이 돈은 다시 또 크레스트 파트너 흘러들어가 크레스트 파트너가 신라전에 빚진 대여금을 돌려막기로 그렇죠. 350억 받아서 주고 신라전에 갚아서 해결이 된 거죠. 돌려막기로 자금 거래가 종결되었고 자금 거래는 동결되었지만 네, 자금 거래는 동결되었지만 워런트는 남는 거죠. 신주인수 거는. 이로 인해 신라제는 자금 조달 효과가 전혀 없죠. 네, 350억 받았다가 1년 후에 350억 갚았으니까요. 그렇지만 BW 발행으로 워런트가 있어서 워런트를 보유하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에게 어, 주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문은상 대표이사는 특수관계 주당 3,500에 주당 3,500의 주식 1,000만 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무자본으로 확보한 것이 과세당국에 적발돼 이게 증여다. 그래요? 무작용 후 무자본으로 주당 3,500을 받았으니 네, 이거는 주식을 사실상 주식을 신라젠이 특수관계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증여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증여 의제로 인정돼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495억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고 합니다. 신라젠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활동과 무관한 회사에 신라젠의 자금을 대여해 준 행위는 배임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굳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이 딜을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라젠이 그렇죠. 신라젠이 왜 이런 거래에 참여했을까? 회사가 이게 삼상하고 우선 그렇죠. 제약회사가 왜 이런 일을 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DB금융투자는 왜 그럼 DB금융투자는 여기에 참여했을까? 네. DB금융투자는 350억 빌려줘서 이틀 후에 350억 받고 이 딜을 사실 다 따줬다고 동부증권이 짜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DB금융투자가 왜 했을까? 신라젠이 이때는 비상장 기업이니까 비상장 기업이니까 신라젠이 이제 IPO 주관 설득을 위해서 대표이사 등에게 이러한 구제를 제안했고 성사시켰다. 네. 그래서 대표이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DB금융투자가 네. 이와 함께 DB금융투자는 신라젠 대표이사 등이 가장납입 수법을 이용해 자본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자본 충실. 그렇죠. 회사로 돈이 들어와야 그렇죠.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 돈도 안 넣고 주식만 받아갔으니까 자본 충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 DB금융투자는 주식 대금 납입의 경우 가장 납입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BW는 주식 납입이 안무으로 자본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가장 납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죠. 뭐냐면 BW는 주식이 아니다. BW는 채권 더하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과 주식을 준 걸 다르다. 엥? 네. 그렇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과 주식을 준 것과는 다르다.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준 거는 다르죠. 사실 다를 수 있는데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삼성전자 주식이 뭐 8만 원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준 것과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삼성전자 주식을 준 것과 똑같겠죠. 삼성전자 주식 8만 원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상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어떻게 이 DB금융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상법 전문가 A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일 필요가 없죠. 네, 우리도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상법 전문가 A 변호사님은
자본 충실의 의무는 회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신주 청약의 위장과 가장 납입을 방해하는 종합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 자본 충실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넓은 의미? 그렇죠. 굳이 넓은 의미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DB금융투자는 신라젠과 신라젠의 상장 공동주관사로서 대주주의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불가피한 선택. 네, 대주주의 지분율 확보를 위하여 이런 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한 게 왜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상장 공동주관 안 하면 되잖아요. 대주주한테 잘 보여야 할 수 있으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이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3번 DB금융투자는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신라전은 최대 주주 지분율 2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여 비트브를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 증대를 모색했다. 최대 주주가 20%를 가져야 되니까 안 되니까 20%를 그냥 줬다. 네, 당시 신라젠의 코스닥 상장 주강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라젠의 대표이사 등의 브릿지론 형태로 자금을 지원했다. 주도적으로 짰다고 밝혔다. 글쎄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 충족 못하면 상장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돈을 내서 살 때까지 상장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게 그래서 봐달라는 건가요? 네, DB금융투자의 이러한 이례적인 대출에 대해서 자금 용도와 대출 기업의 신용도 등 내부 대출 심사 규정을 무시하고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만 점검한 편법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네. 한편 DB금융투자는 크레스트 파트너는 당시 신라젠의 퇴조주 및 특수관계인인 개인들이 섭외한 회사다. 네. 회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네. 대출법인은 그러니까 이제 DB금융투자는 자기들은 신라젠과 거래한 게 안 왔다는 거예요. DB금융투자는 엄밀히 말하면 신라젠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크레스트라는 데만 거래한 거예요. 자기들은. 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출법인은 차입금이 없어야하며 사용 내용도 없어야하며 과세차납산이 없을 것 중 세 가지를 요구하였으며 이 회사가 이를 충족했기 때문에 크레스트 파트너는 건전한 회사니까 대출했다. 뭐가 문제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DB금융투자가 이틀간의 기간 동안 정부 또는 타 금융사에 우선권을 갖는 채권 청구가 없는 회사로서 요건만을 따졌다는 걸 의지한다. 네, 크레스트 파트너 어떤 회사냐? BW와 관련된 자금 통로 목적으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대제들이 내세운 특수 목적 회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금융과 IB 실무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화 금융에서 거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명 브릿지 대출 형태로 거래 완성도를 높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도 분석과 자금 용도 등을 파악해서 시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철저한 내부 심화 리스크를 통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라고 설명했다. 별 의미 없는 네, 뭐 당연한 말이죠. 하늘은 파랗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뭐 이에 대해 전직 금융감독의 직원은 이러한 경우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안이라는 대원칙에 위배하고 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배임 횡령 의혹과 DB증권의 대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검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그렇죠. 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킨다고 법의 문자 그대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의 원칙, 법리에 어긋나느냐. 네, 뭐 그렇습니다. 문은상 대표는 DB금융투자의 도움으로 네, 결국 네, DB금융투자의 도움으로 2015년 12월 이 신주인권을 행사하여 520만 주 지분율을 10.6%를 확보한 대주주로 나섰고 2016년 12월 코스닥 상장 시에 통상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매각하지 않는 보호 예수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문은상 대표는 국세청이 보고한 증여세의 세금 납부를 이유로 또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 세금 납부 이후로 2018년과 1월 사이에 156만 주를 매각하여 1,3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들도 이 시기에 800억 원가량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은 결국 누구의 돈일까요? 희석이 됐으니까 사실 네, 기타 주주들의 돈이 흘러 들어간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신라제는 거기다 상장도 어떻게 했냐면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2016년 12월 상장 시에 기술 특례업체로 지정받아 해마다 500, 600억의 적자가 발생됨에도 팩사백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상장했다. 당시 임상, 이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변경하여 3상을 진행하는 명방으로 또 3장 심사를 통과했다. 그렇죠. 역시나 당시 상장 대표 주관사에는 네, 대표 주관사는 NH농협증권이고 공동 주관사에 하나금융투자와 DB금융투자가 이제 끼어 있었던 거죠. 네. 상장 주관사와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인 측면의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바이오 기업의 상장 시에 기술성 평가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치평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뭐 물론 그 기술성 평가의 문제는 이게 기술의 문제입니까? 음, 이건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상식의 문제인 거죠. 상식. 네. 뭐 법에 대한 이 거래를 보면 우리가 법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팩사백이든 뭐든 기술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왜 존재하고 신라젠에 있는 다른 주주들은 뭐고 그렇죠?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만한 문제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